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입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많은 아이들, 성인, 청소년을 보는데 예전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1학년이면 와서 지켜야 되는 규칙을 뭐 어렵지 않게 지키고 또 뭐 한 학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또 나이에 맞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숙하는데 요즘은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이 규칙 지키는 걸 훨씬 더 힘들어하고 또 부모님들도 규칙을 가르치는데 예전에 비하면 좀 신경을 덜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보낼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제 책을 좀 읽고 초등학교에 가려면 요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 그건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만나는 아이들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게 예전에는 이제 저학년이면 이렇게 이거 해보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거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쳐다보거나 왜요?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시에 대한 수능 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밖에 나가서 엄마한테 저 선생님은 친절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뭐 목소리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평가를 하려면은 많은 애들한테 똑같이 해야지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한테 더 친절하거나 덜 친절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하면은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뭐랄까 정서적으로 대접을 받는다 그래야 되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 속에서 칭찬을 많이 하면서 키우시는구나 하는 거랑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걸 이렇게 강하게 가르치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 일단 저는 이제 아이들이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나 맞거나 이렇게 할 때 부모님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려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애가 3학년이 됐는데 어떤 애한테 맞았어. 근데 이 자체는 이제 부모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뭐 학교 폭력이기도 하고. 근데 일단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문제가 된 아이가 그 반의 애들을 대다수 이렇게 괴롭힌다. 이러면 이제 우리 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문제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우리 애만 괴롭힌다든지 다수의 아이가 우리 애만 괴롭히면 그건 이제 우리 아이가 뭔가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 사실 괴롭히는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건 교사하고 부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그런 행동이 중단되도록 하고 이제 어머니들이 얘한테 이제 사과를 받으면 얘가 치유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뭐 어떤 벌을 준다 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때린 아이 부모님이 와서 봐달라 그래야 되나? 이제 어쨌든 잘 얘기로 이제 해결하자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이 길게 가면서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스트레스 상황에 오래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전학을 가면 괜찮은데 전학을 안 가면 그 반에 계속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기간들을 이제 이 아이가 지내는데 사실 엄마는 집에 계셔서 잘 모르지만 훨씬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어서 이제 가급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 아이를 최대한 위로해주고 뭐 보듬어주고 선생님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교실에서의 적응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가해자 피해자를 해갖고 벌을 준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방법밖에 없을 때 아니면 정도가 너무 심할 때 이럴 때 쓰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학교 가기 전에 뭐 유치원을 같이 다닌다거나 뭐 학원을 같이 다닌다거나 때 되면 이제 가족끼리 뭐 놀러 간다거나 이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몇 명의 친구를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이때 아이들은 부모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이제 모이기 때문에 쟤가 나랑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경험할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많아져요. 친구들이 많아지면 나하고 더 맞는 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단짝 친구를 만들어주면 얘는 얘랑 단짝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딴 애가 더 좋은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에 들어가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 아이들이 부모가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행동을 해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그래서 1학년에 보내실 때는 이제 너네들이 한 반이고 단짝 친구니까 잘 지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더 좋은 친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둘이서만 안 다닐 수도 있고요. 셋이 왔는데 셋이면 또 얘가 얘랑 더 친해지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에 애가 노출된다고 생각하시고, 왜냐면 이제 단짝인데 이 애 중에 한 애가 딴 애를 사귀면, 딴 애랑 친해지면 얘가 집에 가서 엄마 뭐 걔가 나랑 안 놀아. 그럼 이제 이 엄마가 이 엄마한테 가는. 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친구 관계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계를 어머니들이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절대로 친구가 많아지거나 잘 지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는 순간부터는 너는 누구하고 놀아라, 누구하고 놀지 마라는 걸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커지면 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렇게 의견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모여서 같이 놀지만 여기 애들끼리 놀 때 싫은 애는 싫거든요. 싫다는 표현을 합니다. 집에 올 때도 나 쟤 안 가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어른들끼리 친한 게 중요하면 그때는 어른끼리만 모여야 돼요. 애들끼리 잘 맞으면 놀아도 되지만 사실 이게 이 아이의 교우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제 앞에서 쓰진 않았지만 저희 딸이 엄마 애들 다 욕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왜 해? 했더니 다 해. 그래서 설마 다겠어라고 생각은 했으나, 이를테면 이 아이가 그 학급에서 뭐 5명이랑 친하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한다. 근데 이제 욕이라는 게 막 쌍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요즘. 맨 앞에 붙거나 맨 뒤에 붙거나.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애들이 쓰는 뭐 접미사, 접두사 같은 느낌? 근데 이걸 욕이라고 생각하면 엄마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래랑 어울리는데 또래랑 다른 말투를 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남자분들 그 예비군 훈련 가면 다 옛날 말투 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 하면 또 옛날 별명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게 한편 그 사람의 뭐 예의나 품위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또 관계를 다지는 응집력의 하나의 그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애들이 제재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 딸이 이제 그랬는데 집에서는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얘한테 상대를 가려서 해. 뭐 이를테면 어른한테는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딱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하는 그 친구들하고만 해. 이제 요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되고 안 되는 거를 또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기 되면 말이 거칠어지는데 어떤 한 해만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면 그것도 좀 상황에 안 맞는 거거든요.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이 또래 애들이 하는 뭐 약간 비속어, 뭐 우리도 한때는 했던, 근데 얘가 지금 요즘 어울리는 애들이 좀 이런 식으로 말하나 보다. 근데 그런 애들이 더 불량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2애를 키워보니까 좀 어떤 때는 좀 더 일찍 하고 어떤 때는 좀 늦게 하고 뭐 이런 차이만 있어서 너무 과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어디에서는 조심해. 저한테 그럼 혼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놀이를 할 때 부모님들이 얘하고 나하고 동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틀렸잖아. 그러면 봐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 재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랑 나랑 똑같아라는 마음으로 하면 이제 아이가 아빠랑 나랑 똑같아, 엄마랑 나랑 똑같아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놀이 상황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놀이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은 놀이 외에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벗어나면은 바로 원래 부모 모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환경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부모가 뭐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봐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친구 말투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하고 놀아줄 때 부모가 그렇게까지 얘 나이까지 안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얘보다는 이제 좀 더 분별력 있고 좀 언어도 가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가 놀이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놀아주면은 이제 아빠가 이렇게 공 던져주면 애가 빵 차고 잘했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는 거기 애들이 이렇게 버릇없이 말하거나 버릇없이 행동할 만한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훨씬 더 부모님들이 이렇게 퇴행된 형태로 놀아주시는 거 아닌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부모의 통제가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그맣게 나한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빠가 갑자기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은 애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걸 합치기가 어려워요. 약간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이거 내가 웃어야 되나 화내야 되나 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놀아는 주되 너무 연령대를 아래로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준을 어디에 두냐보다 이제 요즘 많이 하는 놀이가 엄마들이 역할 놀이를 한다고 이제 애하고 엄마하고 이제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하는 역할 놀이의 특징은 본인이 다 정합니다. 나는 뭐 여왕이고 엄마는 공주야 뭐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멘트를 정해요.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엄마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역할 놀이지만 역할이 아닌 거죠. 엄마는 약간 꼭두각시처럼 저는 이거를 역할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공상놀이라고 봐요. 근데 공상은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놀이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엄마라는 존재의 어떤 개별성, 권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어떤 애들은 놀이에서 함부로 하던 걸 이제 그대로 하기도 하거든요. 역할놀이를 할 거면 나는 뭐 선생님 할래? 그러면 엄마가 그래 그럼 내가 학생 할게 하고 이제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놀이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저는 이 사회성도 많이 미숙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빠들은 제가 볼 때 뭐 보드 게임을 했어. 근데 애가 지면 너무 싫어해. 그럼 이제 져주고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얘가 기분이 상하면 너무 달래주는 것 같아요. 이제 왜 이거 이렇게 써? 뭐 이쪽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놀이를 통해서 애들이 굉장히 더 어린 나이로 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놀이를 하는데 네가 기분이 좋아야지 이런 마음. 그다음에 놀이를 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학년 때는 뭐 골고루 경험하게 해준다, 골고루 체험하게 해준다. 그래서 뭐 어디를 많이 데려가기도 하고 뭐 바이올린 하면 바이올린 시켜주고 피아노 하면 피아노 시켜주는데요. 사실 굉장히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면은 나 피아노 치고 싶어. 근데 이제 우리들은 부모님들은 피아노를 얘가 배우고 싶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얘는 쳐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려면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꾸준히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딱 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 나는 기꺼이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이걸 잘할 때까지 할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도 수영장에 들어가고 싶어지 그 물 먹어가면서 수영을 배우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거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애는 예체능에 관심이 많았는데 뭐 발레는 발레복을 입어보고 싶다거나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이제 조금 상급반으로 가려면 힘든 걸 참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때 아이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늘 그 시간에 가는 게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골고루 다 한 바퀴씩 도는데 대부분 그냥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뭘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노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 갔다 집에 와서 또 어디 학원을 가서 노는 게 그러니까 예체능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했을 때 이걸 내가 꼭 시킬 건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이거저거 두세 달씩 하는 거는 뭐 사실은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정리를 안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학습까지 집어넣으면 애들이 너무 바빠요. 체험을 하는 건 해보고 싶어 한번. 바이올린 줄을 한번 당겨보고 싶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물감으로 칠해보고 싶어. 이제 이런 거 아주 드물게 거기에 뭐 재능이 있거나 몰입하는 애들은 시키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3달을 넘어간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딸도 발레복이 예뻐서 이렇게 해서 아 하고 제가 알고 그다음부터 이제 웬만한 건 안 시켰는데 그냥 저는 그냥 운동. 아 얘가 가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만큼 이제 몸을 쓴다. 뭐 요 정도. 그리고 피아노하고 미술은 사실 그거를 배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부모님이 특별히 내가 좀 이걸 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걸 통해서 배운다거나 그 악기가 뭔지를 본질적으로 이해한다거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예, 기억을 해두시면 빨리 적당히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런 애들이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학년이나 이제 사춘기쯤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에는 이제 자아 정체성을 만들고 어쨌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온 정신력을 다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뭐 예전에 프로게이머 그리고 이제 아이돌은 사실 최고죠. 애들이 이렇게 보기에. 그거는 이제 핵인싸 중에 핵인싸죠. 난 정말 인기 있고 정말 핫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거고. 근데 이제 얘네들의 특징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고 꼭 할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이제 굉장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인데 이제 여기서 뭐 너는 뭐 재능도 없어 보이고 뭐 쉬운 일이 아니고 뭐 경쟁률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발달 과정에 안 맞는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그냥 잘한다 못한다에 굳이 하지 마시고 돈을 쓰거나 진학을 뭐 이렇게 특별히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줄어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본 아이 중에 하나는 그 엄마 오디션을 데리고 갔어요. 갔다 오면서 이제 현실감이 팍 든 거죠. 아빠 엄마 나는 그냥 공부할게.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공상 속에 뭐 대장이 되거나 공주가 되는 것처럼 청소년기에는 또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는데 아이돌은 노래하고 춤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일상에서 이제 크게 해보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하면은 친구들끼리 야, 너 잘한다. 그럼 이제 아이돌 될까?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냥 일반 중학교를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모든 형제는 싸우죠. 싸우는데 서열, 큰 애, 작은 애, 그다음에 기질이 강한 애, 약한 애,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항상 뭐 오빠가 찝쩍거린다든지, 뭐 항상 뭐 동생이 먼저 달려든다든지. 그럼 이제 이게 반복되면 부모가 딱 싸우면은 항상 하나를 혼내요. 야, 너 동생 건드리지 말랬지, 뭐라든지.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아, 난 그런 애야. 그다음에 그게 좀 더 가면 엄마는 나만 사랑하지 않아. 동생만 사랑해. 그래서 가장 나쁜 거는 이렇게 패턴에 따라서 늘 혼내는 애를 혼내는 거. 자, 두 번째는 잘잘못을 가리는 거. 잘잘못이 별로 없어요. 다 나름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너 왜 동생 때렸어? 아, 얘가 나한테 돼지라 그랬어. 그럼 둘 다 굉장히 화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잘잘못의 기준은 때리거나 던지는 거. 때리거나 던지면 이유에 상관없이 그건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서로 떨어져. 됐어, 떨어져만 하고 때리면 때리네 혼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좀 정확하게 가려줘야지 애들이 안 싸울 텐데 근데 그게 가장 부작용이 적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냥 아주 이론적으로 하면 싸웠을 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싸우면 좋은 일이 생긴다를 가르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들이 1시간에 3번 싸운다. 그러면은 3번 싸우면 내버려 두고 2번 싸우면 칭찬과 상을 주는 거죠. 4번 싸우면 이제 계단도 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래서 서서히 줄여가면서 그 대신에 이제 사이좋게 지내면은 더 많이 칭찬해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에서 복권 산데 당첨됐어. 그럼 또 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빠랑 한번 싸웠는데 막 빡세게 줄넘기 100번 했어. 그러면 이제 강도가 줄어들든지 뭐 횟수가 줄어들든지 공간을 옮기든지 자기네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현금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고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건 큰 돈, 작은 돈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배추 이파리 낼 때 손 덜덜 떨고 이렇게 덜덜 떠는 게 돈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를 내면 동그라미가 3개인지 4개인지 감이 안 와서 사실은 이제 현금을 주는 게 제일 좋은데 또 많은 분들은 돈 갖고 학교 다니면은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현금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돈을 주는 시기는 친구들끼리 뭘 사 먹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액수를 정해서 네, 그냥 꼬박꼬박 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 돈을 다 써도 되고 남겨도 되는데 남기면 그 다음 주에 남긴 돈의 반을 더 보너스로 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저금하는 데 대한 어떤 즐거움을 알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다 내가 월요일에 받았는데 화요일에 다 썼어. 근데 나머지는 굶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겪으면서 어떤 돈 개념이 되는 거고 내가 일주일을 정말 빡빡하게 아꼈더니 그 다음에 상이 있어. 이런 것도 다 돈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라 또 애한테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막 어려서부터 막 그런 워크샵 데리고 다니고 뭐 주식 주고 그랬는데요. 주식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무 그게 안 되고요. 그냥 용돈이 최고입니다. 용돈이 최고고 만약에 체크카드를 주실 거면 근데 체크카드는 그게 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신용카드 주고 무조건 그 내역을 다 제 핸드폰으로 받아요. 받고 이거는 금액이 큰데 뭐 라든지 이러면 전화를 바로 합니다. 너 어디야? 뭐 샀어? 돈에 대한 개념은 이만큼 썼을 때 떨려야 되거든요. 그게 돈 개념이에요. 팍 사고 비싼 거 샀네 이게 아니라 쓸 때 이미 내가 느낌들이 와야 되거든요. 좀 불안하다든지. 그래서 이제 큰 돈이 오면은 바로 전화하니까 네, 저희 애들은 이제 어느 수준 이상을 살 거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1,000원 쓸 때는 마음 편하게 쓰고 5,000원 쓸 때는 좀 떨고 이거를 일상에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돈, 작은 돈의 개념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5,000원 이상 살 거면 미리 허락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나이에 맞게. 그다음에 10,000원 이상 할 때는 허락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돈 쓰는 과정이나 그거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줘야 돼요. 확인받고 뭐 이렇게 뭐 엄마를 설득시켜라라든지. 사실 예전에는 이제 학교 숙제가 있어서 학교 숙제는 봐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대로 해갖고 가게. 근데 요즘 이제 학교 숙제가 거의 없어지면서 사실 이게 되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애들마다 뭐 학원 다니는 개수나 뭐 과제 수준이나 달라서 뭐 공부를 내가 어디까지 봐준다고 결정하기 참 어려운데 일단 공부에 신경을 쓴다는 게 많은 분들이 점수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지금 뭘 배우고 있고 그걸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20개 문제를 냈는데 몇 개를 틀렸어. 이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난관을 해치고 또 끝까지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집념이 강하신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대로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나중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공부를 잘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적정한 수위의 학원을 보내고 학원의 숙제를 다 하도록 체크?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물어보되 숙제는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제 숙제를 안 해왔다는 말을 몇 번 들으면 왜 안 해갔는지를 봐야 돼요.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과제량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굉장히 이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좀 하다가 이제 게을러서 안 했는데 일단 이제 교과서를 갖고 오면 이렇게 쭉 봐요. 제가 한번. 근데 뭐 초등학교 거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몇 군데를 짚어서 너 이번에 1학기 때 이런 거 배우네. 뭐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배우네. 식물하고 동물은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개념으로 이제 한번 쭉 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험 본다 그러면 제일 쉬운 이제 뭐 기초, 심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초만 쭉 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봐줘야 되는데 잘 봐주지는 못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저학년 때까지는 그냥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기본을 안 잡아주면 얘네가 과학 시간에는 뭘 해야 되고 수학 시간에는 뭘 배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내주기 뭐 이런 거 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거든요. 얘는 수를 그냥 이게 답을 외워서 하는구나라든지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위에서 문제를 풀게 하면 되죠. 그 이해 위에서. 그리고 이제 너무 바쁘시면 적당한 수준의 학원을 보내고 숙제를 꼭 하게 하고 뭐 레벨 테스트를 통과 못 한다든지 숙제를 계속 못 해가면 이제 이 학원이 얘한테 안 맞는 걸 수 있어요. 이제 그때 이유를 알아보고 바꿔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학원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이 집에서 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저도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 일이 되게 잘 되거든요. 이제 집에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맥락과 쉬는 맥락이 있는데 학교는 공부하는데 집은 쉬는데 하고 연결이 딱 되면 이걸 바꿨을 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는 다정한데 선생님은 좀 비교적 뉴트럴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무섭게 하면은 그것도 떨어지고 어렸을 때 필요한 건 어떤 문제를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한 번 앉아서 일정 시간 동안 자기 혼자서 집중해서 과제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이 집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냥 일정량의 학습 분량을 주고 방에 들어가서 이거 20분 내에 다 해갖고 나와. 그걸 꼭 해갖고 오게. 이 정도 하면 저학년 때는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단 말을 잘해요. 근데 말을 잘하는데 이제 말을 잘하는 게 대부분은 장점이잖아요. 근데 말에 비하면 행동과 감정 조절 능력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해. 뭐 이건 내가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려면 그 결과를 예측하거나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말을 또 이제 대등하게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수준의 의사결정과 책임을 자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쓰는 언어는 굉장히 고급해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감정 조절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건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거 안 된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눕거나 소리 지르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거나 뭐 이렇게 부모를 설득시키거나 이제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말은 잘하는데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말꼬리 잡기를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매일 애랑 이제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맨날 네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할 때 가장 나쁜 결과가 태도가 안 좋아집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식으로. 난 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저학년인데 저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안 할 건데 싫은데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은 논리로 얘를 설득하려는데 얘는 말의 논리는 있지만 그 사고의 논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꼬리를 잡다가 나중에 기분 나쁘니까 이제 이 아이가 빈정대거나 이런 말을 하고, 또 부모님들은 그 태도를 잡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논리를 얘기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건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렇게 해서 태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갈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얘를 이제 잘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세요. 딱 1학년 교실에 갔을 때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우유팩도 잘 듣고 알림장도 잘 쓰고 이제 받아쓰기도 100점 받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갈 때는 당연히 미성숙한 채로 가는 겁니다.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발 주머니 어디 놔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짝이 내 책상에 금을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대부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다 같이 집단 생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어떤 상태로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학년 때 이랬던 애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학교 안에서 친구들하고의 상호작용, 또 교사하고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좀 걱정되는 거는 부모님이 얘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하고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아이를 진짜 모습을 볼 기회가 정말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요, 그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그때부터 아이의 진짜 모습은 바깥에서 하는 거. 근데 엄마한테는 잘하는데 바깥에서는 못해. 바깥에서는 잘하는데 엄마한테는 못해. 이렇게 차이가 크면은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지금 잘못 대하고 있거나 뭐 우리 아이가 바깥에서 뭔가 태도나 이런 거를 지금 제대로 못 배웠다거나. 그래서 항상 애를 볼 때는 애가 속한 집단 안에서 보셔야 돼요. 가족 안에서의 아이가 아니라. 그리고 1년 1년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가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가 없어도 이제 6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진짜 1학년 때랑은 하늘과 땅 차이구나. 네, 이런 느낌을 갖고 아이를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예, 집에서 이렇게 오글보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아이를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데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